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어필의 빠르동. 오늘은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법과 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저희 둘이 같이 한 어필 빠르동 영상에서는 중국 어선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그리고 한국 어선에서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까지 얘기를 같이 나눠봤었는데요. 그거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MBC보다 조금 덜 본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데 네. 나름 선방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근데 지난번에 한국 어선에서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있잖아요. 네. 팀 리포트라고 부르는. 네네. 거기서 한국이 2002년부터 계속 1등급을 받아왔단 말이죠. 1, 2, 3등급 중에 가장 좋은 등급. 왜죠? 그래서 항상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쵸. 왜 계속 우리는 우리 현실은 사실은 아닌데 왜 1등급을 계속 받아왔나. 이 팁 보고서가 과연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거짓말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요번에 2020년 1월에 저희가 이제 팁 보고서를 발간하는 미국 국무부에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 보고서의 이름이 1등급이 무엇을 정당화해 왔나. 결국 계속적인 그 인신매매 피해, 인신매매 대응에 한국 정부가 계속 실패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같은 피해, 같은 패턴의 인신매매가 계속 발생한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보고서가 한 3가지로 지금 이제 그 파트로 돼 있는데요. 3가지 파트로 돼 있는데 오늘 좀 말이 좀 안 나오네. 3가지 파트로 돼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공연 이주 노동자로 왔지만 성착취 인신매매를 당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필의 릴리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로 소개해준 바 있거든요. 빠르동에서 소개해준 바 있는데요.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같은 패턴의 인신매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업에서의 인신매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빠르동에서 다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실패를 하고 있는가, 실패해왔나, 대응에 실패해왔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인신매매에 관련된 이제 법이 만들어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판례들을 모두 사실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송이 된, 인신매매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다퉈진 케이스가 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8개 중에 4개는 장기 탈취 인신매매고요. 나머지 4개는 성착취 인신매매예요. 그런데 이 성착취 인신매매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결국 인신매매죄로 처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신매매에 사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대응하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이 판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판례가 여태까지 8개밖에 없고, 그 중에 4개만 성착취고, 노동착취 인신매매는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2015년에 그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 의정서라고도 불리는 그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해서 한국이 2013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인신매매죄를 추가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지금 그게 약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 형법이 개정이 됐지만 이제 형법이 인신매매를 대응하기에는 되게 무력한 그런 법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형법에 인신매매 조항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한다,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제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한다라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당국에서 자의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형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형과 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파생되는 원칙이 뭐냐면 이게 수범자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법으로 정한 그 죄와 형을 함부로 확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신매매죄는 어떻게 형법에 들어가 있냐면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 라고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와 같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가를 주고받고 사람을 넘겼고 또 실력적인 지배를 넘겨받고 하는 그런 경우에만 인신매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적인 지배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형법이 개정되었지만 인신매매 의정서상의 인신매매는 사실은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인신매매 의정서는 사실은 인신매매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 자체를 예방하고 또 인신매매는 뭐 우리 어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공연 위주 노동자로 왔지만 또 성착취 당하는 여성들의 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과 예방과 보호와 협력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해서 만든 형법은 처벌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인신매매 정의도 굉장히 불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뭐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네, 바뀌어야 하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사실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 인신매매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다행히도 조금 지금 그런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신매매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면도 있고 또 만들려면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만들까 좀 걱정스러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걸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신매매 의정서를 지금 이행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정서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 예방, 보호, 협력 이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다 이제 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 의정서는 2000년도에 지금 발효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서명만 하고 비준은 2015년에 가서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비준을 굉장히 일찍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이미 축적된 그런 판례도 있고 입법 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인신매매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인신매매 특별법이 추상적으로 그냥 인신매매 대응하기 위한 법이 돼서는 안 되고 사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지금 인신매매라고 하는 인신매매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업에서의 인신매매, 또 공연 노동자들이 와서 인신매매 당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농축산업에서 또 인신매매 되는 그런 케이스. 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케이스를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추상적으로 인신매매 의정서의 이행 법률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인신매매 사건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 잘 반영되어서
무력하지 않은 법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신매매 사건들을 지금 막 10년 넘게 똑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봐오는 게 너무 이제 지겹고 이게 좀 무력하고 한데 정말 이 인신매매에 관련된 그런 법과 제도가 이번에는 좀 잘 마련돼서 인신매매자들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떨렸지? 배고파서 그랬나? 배고파서 그래요. 어필 빠르동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옹호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